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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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번 주 모시게 된 분은요,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엔터미디어 레저 섹터 담당하고 계시는 안진아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오늘 이야기 나눠볼 기업이 이제 넷플릭스인데, 아마 이 넷플릭스는 뭐 굳이 해외 주식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아실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는 주가 흐름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보이실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최근에 있었던 내용부터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또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 3분기 실적 리뷰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3분기 실적이 나온 지 사실 거의 한 달 가까이 그쵸. 됐는데 지금 갑자기 넣어놓으려니까 네. 좀 되게 어색하긴 하네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일단 3분기 실적을 10월 19일 날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제 새벽에 냈고요. 굉장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자 수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 측에서 항상 가이던스를 주는데 그 가이던스를 이제 221% 상회하는 큰 폭의 이제 신규 유료 가입자 수를 유치를 하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더불어서 이제 달러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로 인한 이제 이런 환차손 같은 것들을 뭐 감소를 이제 감안을 불구하더라도 이제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2.6% 정도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OP 마진, 영업이익 마진율 같은 경우는 거의 19.3% 거의 20%에 가까운 마진율 기록을 하면서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이제 그 장외 거래로 이제 거의 뭐 15, 16%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분기 글로벌 신규 유료 가입자 수 순증은 241만 명 정도 이제 순증을 했고, 가이던스가 한 100만 명, 109만 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거의 2배를 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호실적과 그리고 이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했던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사실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제 네. 신규 가입자 수가 가이던스 예상치를 크게 넘어섰던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네. 봤던 것 같은데, 네. 이 가이던스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이, 지금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 가이던스가 109만 명에서 200만 명 넘게 나와서 좋게 나왔는데, 지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450만 명 네. 이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 넷플릭스는 구독자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가이던스가 뭐 제시를 해주면 저희 입장에서야 뭐 분석하는 입장에서나 뭐 이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뭐 그거에 너무 또 일희일비해서 주가 등락이 움직이는 점도 뭐 어떻게 보면은 회사 측에서는 뭐 좋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회사 측에서는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일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일인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료 가입자 수 순증이라든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좀 많이 주가가 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갑자기 안 하겠다라기보다는 좀 서서히 뭐 다른 방식으로 제안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매출의 99%가 거의 스트리밍 구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 번에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투자자들이나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반발을 좀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싶었는데, 네. 아, 그런가요? 언제 발표한 거죠? 저도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길래 이게 사실 넷플릭스의 주가가 거의 가이던스 구독자 수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좀 크게 움직였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안 나오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지라는 부분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 내용이었고, 그리고 요즘에 좀 핫한 내용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광고형 요금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넷플릭스의 요금이 상대적으로 다른 OTT 플랫폼보다는 프리미엄 기준 했을 때 조금 비싼 편이었는데, 이번에 광고를 추가를 하면서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뭐 5,000원대 굉장히 좀 저렴한 요금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면 뭐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은 뭐 굳이 뭐 광고까지 넣고 화질까지 낮추면서 뭐 새로 봐야 되냐 뭐 이렇게 좀 비판적인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광고 요금제가 4분기부터 도입이 되고요. 네. 중간 광고를 이제 넣어가지고 그거에 비해서 쉽게 말해서 저희 뭐 그냥 유튜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프리미엄 요금제 같은 경우는 광고 없이 그냥 그런 콘텐츠를 이제 쭉 보는 대신에 요금제가 더 비싼 거고, 뭐 그냥 무료로 보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간 광고 같은 것들을 영상을 시청하다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금제 다각화 개편의 일환으로 이제 광고를 포함한 저렴한 구독료 요금제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4분기에 이게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공유 계정을 단속을 좀 강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계정에 한 4개 정도까지도 이제 공유가 되고, 뭐 다른 쪽으로 뭐 불법이긴 하지만 뭐 이에 더 다수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서 사실상 수익성 악화나 좀 마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좀 공유 계정 단속이라든지 뭐 이런 공유 계정에 추가 비용을 더 청구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이익의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다라고 3분기 실적 때 발표를 했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컨텐츠 영역이 좀 다각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영화나 뭐 예능이나 뭐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데 넘어서서 이제 게임 산업도 사실상 작년부터 좀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게임은 지금 뭐 무료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쪽에서도 또 이용자 수가 많아지거나 게임으로 인한 뭐 MAU나 ARPU가 높아지면은 이제 게임 같은 이런 컨텐츠에도 좀 더 이제 뭐 사용료를 붙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해서 이런 OTT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컨텐츠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좀 요금제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의 단편화된 단일화된 요금제보다는 이렇게 뭐 중간 광고제 도입을 통해서 좀 낮은 단가로 좀 여러 명에게 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도 OTT 플랫폼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적합한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뭐 이번 분기 지나고 한 4분기부터 시작이니까요. 4분기 그리고 뭐 적어도 뭐 2개 분기는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많이 빠졌어요. 사실상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PE 기준으로 거의 60배 가까이 뭐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나 이런 컨텐츠 기업들은 뭐 60배에서 65배 정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거의 지금 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한 30배 정도로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특히나 뭐 디즈니나 뭐 다른 아마존 같은 플랫폼 뭐 컨텐츠 기업까지 포함하면은 글로벌 제가 뭐 엔터 플랫폼 같은 경우는 24배까지도 내려온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봤던 거 대비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절반을 더 넘어서는 뭐 30%까지도 60% 정도 이제 감소가 된 부분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나 뭐 현 주가 레벨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낮아진 거는 맞다. 그리고 이익의 모멘텀은 더 늘어난 것은 맞거든요. 근데 성장의 그로스가 사실은 OTT 플랫폼은 플랫폼보다 저는 콘텐츠 제작사가 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뭐 디즈니나 뭐 아마존 플러스나 애플 TV나 뭐 이런 외국의 대형 이런 기업들이 OTT의 플랫폼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저는 한국 콘텐츠 제작사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해외 주식을 다루는 부분들이고, 뭐 그렇게 역으로 생각한다면 일단 뭐 해외 콘텐츠 제작사한테도
하나의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OTT 플랫폼들이 이제 다양하게 진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런 컨텐츠를, 매력 있는 컨텐츠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 유료 가입자 수 순증이나 뭐 가입자 수 MAU를 확보하거나 ARPU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는 이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제작사들의 수요나 뭐 더 질 좋고 뭐 더 저렴한 제작비를 들여서 뭐 더 좋은 컨텐츠를 실어오려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한국의 미디어 그리고 중소형 제작사들이 주가가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이 좋으면 이제 한국의 중소형 제작사들의 주가들도 이제 연동해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번 3분기 실적 때도 이제 뭐 이번 실적에 기여한 뭐 작품들을 다 언급을 하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3분기 때도 한국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리고 28개국에서 비영어권 TV쇼 부분에서 시청률 1위를 달성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수리남이라든지 카터라든지 이런 영화 같은 컨텐츠들도 넷플릭스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한국의 컨텐츠 제작사들의 제작 비용은 해외 미국이나 이런 제작사들 대비 뭐 제작비가 거의 10%에서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OTT 플랫폼 입장에서는 오리지널 제작비를 다 대고 흥행을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저비용의 뭐 고투자, 그러니까 회수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이제 한국 쪽 컨텐츠 제작사들한테는 좀 수혜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 뭐 이런 제작 편성이 다 몰려 있는 만큼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이제 다른 OTT 플랫폼들도 더 실적은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워낙 OTT 플랫폼들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컨텐츠도 완전히 거의 쏟아지다시피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 플랫폼인 넷플릭스도 있지만 그 관련된 아마 이런 수혜 기업들, 수혜주를 찾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국내에 워낙 그 관련된 컨텐츠 제작사들, 뭐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역시나 넷플릭스에 좀 많은 관심 아마 보이실 것 같고,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계속 OTT에 대한 경쟁이 워낙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뭐 아마존 프라임도 그렇고 뭐 애플 TV나 뭐 여러 OTT 플랫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넷플릭스만의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가 될 만한 부분들, 그런 타 OTT 플랫폼들을 대비했을 때 그런 점들 혹시 뭐 한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넷플릭스만의 차별화된 점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1등 주자라는 점이죠. 그리고 보통은 뭐 통상적으로 이런 플랫폼이나 뭐 컨텐츠 뭐 이런 서비스 업계에서 봤을 때 1위나 선두주자 업자는 잘 안 바뀌어요. 그 MS 마켓 쉐어의 이런 바게닝 파워나 뭐 이런 것들의 인지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시장의 점유율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잘 바뀌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대규모 대기업의 이런 큰 자본을 가지고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이러한 좀 독과점 시장을 좀 형성하는 것들이 이런 테크나 플랫폼 기업들의 이런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전에 좀 가이던스 얘기가 나왔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실적 역시 나왔는데 사실 유료 가입자 수 기준으로 보면은 넷플릭스를 넘어선 지 오래됐고요. 후발주자로 이제 출두를 했지만 가이던스나 뭐 가입자 수나 이런 순증은 사실 넷플릭스가 10년 만에 걸린 것들을 1년 7개월 만에 유료 가입자 수 구독을 좀 앞지르면서 굉장히 좀 빠른 모집에는 성공했지만 오히려 실적 같은 경우는 뭐 가이던스나 뭐 이런 컨센서스 상회하면서 좀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뭐 유료 가입자 수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얼마나 이제 지속적인 이런 매력적인 컨텐츠를 좀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에 처음으로 이제 진출을 해서 이런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자체적으로 많이 쌓아져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작의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숙련된 노하우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런 OTT 플랫폼들이 진출이 됐을 때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뭐 서비스를 기존의 컨텐츠에서 게임 영역, 뭐 엔터나 뭐 나중에는 뭐 모르겠지만 뭐 NFT나 뭐 이런 메타버스까지도 좀 융합한 쪽으로도 컨텐츠를 좀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모든 이런 엔터든 플랫폼이든 이런 영역이 좀 다 허물어지면서 이제 플랫폼이랑 컨텐츠를 제공하는 이런 융복합의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가장 좀 앞장서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일례로 생각해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단말기나 휴대폰 뭐 이런 IT 하드웨어적인 거에서 시작해서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다 넓혀가고 있는 것들이고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쿠팡 같은 경우도 이런 OTT 플랫폼에 또 진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이 좀 허물어지고 있는 사이를 경계를 넘나들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해외 기업 중에서는 넷플릭스가 그래도 탄탄한 본업을 토대로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좀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 다각화하는 데서 좀 앞장서 있다. 더불어 이제 본업도 잘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뭐 OTT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코로나의 수혜를 많이 본 플랫폼의 대표적인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21년도, 20년도 해서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뭐 가입자 수 순증도 그렇고 주가 수익률도 그렇고 거의 100% 넘는 수익률을 그쵸. 기록을 했다가 최근에는 거의 한 연초 대비 한 60% 이상 빠진 상황이고 그에 맞춰서 이제 밸류도 거의 그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비즈니스 구조는 일단 변함이 없고 사람들의 생각에는 일단 리오프닝이 되면 그동안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OTT 플랫폼 집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뭐 여행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여가 생활로 즐겼던 유튜브나 이런 넷플릭스나 OTT 시청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약간 이런 매크로 환경과 더불어서 주가 조정이 더 가파르게 센티 악화로 더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성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영화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뭐 몇천억대 뭐 이렇게까지 들여서 구성을 했지만 지금은 드라마나 예능 같은 경우도 심지어 영화처럼 만드는 뭐 그런 영향이 굉장히 짙어졌어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파이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자본을 낀 아마존이나 뭐 애플이나 뭐 이런 친구들도 다 이제 뛰어들어서 이런 플랫폼 산업에 뒤늦게나마 독과점의 형식이 강하고 MSG가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OTT 플랫폼들의 산업성이 더 커지고 있고 뭐 팬데믹 그리고 리오프닝과 뭐 어느 정도 뭐 영향은 받겠지만 뭐 센티의 영향이 저는 좀 불가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커져가는 이런 영화 산업이나 뭐 문화 컨텐츠 산업에 있어서 한국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뭐 엔터나 뭐 제작사 기업들이 연달아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OTT 플랫폼들에 투자를 하실 때 넷플릭스뿐만이 아니고 뭐 아마존이고 디즈니 플러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이제 다른 제작사들한테 이제 자기만의 IP 시리즈를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태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할 때는 일단 어떠한 화제작이 들어가는지 그런 컨텐츠 위주로 이제 개봉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작되는, 수록되는 이제 작품들을 보면 매력 있는 콘텐츠면 당연히 구독자 수는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쵸. 뭐 거기에서만 볼 수 있다. 뭐 디즈니 같은 경우는 마블 시리즈가 있겠고 그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많이 보유를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나 그 제작사를 선별해서 될 수 있을 만한 흥행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눈이 있겠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컨텐츠 측면에서는 경쟁력에 밀리면 저렴한 구독료를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컨텐츠 라인업들을 파악하시고 이거에 따라서 뭐 흥행이 된다라고 하면 관련된 그 해 당 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뭐 늘었다 줄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만 분기의 변동성보다는
좀 단기 그리고 1년 동안의 그런 라인업들, 뭐 그런 차기작들, 그리고 회사가 발표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중장기 전략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트레이딩 하기를 저는 권고를 드리고 OTT 플랫폼 중장기 매수를 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컨텐츠 제작사들은 그런 OTT 플랫폼에 팔리는 작품의 형식이나 뭐 이런 계약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좀 그런 시기를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인 이슈나 센티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이제 트레이딩을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이 파이 자체가 워낙 커지는 상황 속에서 단기적인 가이던스 모멘텀에 주목하기보다는 어떤 컨텐츠가 예정이 되어 있고 나오는지 그거에 따라 가이던스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까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주식 영업팀 권준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알아요.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알아요.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